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기애적 성격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자기애적 엄마가 아이를 임신해서부터 아이를 기르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어떤 현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애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들부터 다 있는 감정이거든요. 저도 애들을 낳고 키웠지만 우리 안에 있는 똑같은 감정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비중이 너무 커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비중이 작고 다른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덜 자기애적이라고 보는 것이지,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는 없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를 기르는데, 여러분 이제 아이 길러보면 아시지만 아이를 임신해서부터 또 아이를 기르는 모든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얘한테 막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왜 얘를 낳아서 너무 고생하는구나,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나와 내가 아닌 타인의 구분, 이런 경계선,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나의 공격성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또는 뭐 걱정이 돼서 불안해서 죽겠는 순간도 오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한 인간으로서 통제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약점은 아이를 기르는데 뭐 당연히 굉장히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이를 나의 욕구를 위해서 기를 것인가, 아니면은 아이의 욕구와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 이걸 늘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분리개별화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2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 이 말러라는 사람이 이 아이의 그 심리적인 탄생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쓴 고전이에요, 고전. 지금은 아마 그게 절판이 된 모양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제2의 탄생이라는 말을 써요. 제2의 탄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잉태가 돼가지고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요. 그래서 이제 10개월을 자라죠. 10달 동안 자라가지고, 만일에 이 아이가 탄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생을 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예요. 반드시 아이는 10달이 되면 배에서 밖으로 나와야 엄마도 살고 아이도 살잖아요. 그런데 이 말로는 제2의 탄생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는 육체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만 아이는요, 두 번째 정신적으로 엄마로부터 개별화되고 독립되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심리적인 독립의 과정을 분리개별화라고 부르고요. 이걸 제2의 탄생이라고 해요. 엄마로부터 탄생되지 않는 아이, 엄마로부터 분리되지 못한 아이는, 정신적으로 분리되지 못한 아이는 당장에 뭐 뱃속에서 10달 만에 나오지 않았다고 죽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독립되지 못한다고 죽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분리되고 개별화되지 못한 인간은 마치 뱃속에서 나오지 않은 인간처럼 삶 자체가 불안정하고 병리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 자신이 분리개별화에 실패한 엄마라면, 그리고 그게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에 머물러 있는 엄마라면, 실제로 이 아이를 잘 기르기는 되게 힘들어요. 이제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와 어떤 관계를 갖냐면, 이제 공생 관계를 갖는다고 해요. 공생.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공생 관계. 여러분, 공생 관계 우리 생물학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악어와 악어새가 있죠. 악어의 이에 끼어 있는 그 찌꺼기를 먹고 사는 악어새. 그러면은
이거는 악어새에게도 이익이고 악어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공생관계라고 하거든요. 이 공생관계를 형성해요.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를 기를 때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여기가 시원한가? 따뜻한가? 이런 걸 느낄 때 내 몸에 시원한가? 따뜻한가를 느끼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시원한가? 따뜻한가를 느껴요. 그리고 아이가 울잖아요. 그러면은 이 엄마들이 아이의 울음에 대해서 마치 내가 어디가 아프거나 내가 배고프거나 내가 힘든 것처럼 느끼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또 이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얘를 낳고 얘를 키우면 굉장히 졸음이 밀려와요. 얘를 낳고 나서 얘를 낳으면 잠을 이렇게 못 자는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정말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데 얘가 자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얘가 하면 엄마가 벌써 딱 깨요. 이게 이제 엄마와 아이의 공생관계의 시기라고 해요. 이 공생관계에 접어들면 이 공생관계에서 아이들이 자라다가 이제 공생관계에서 약간 떨어진 관계, 너가 있고 내가 있는 관계, 공생이 아니라 이자로서 존재하는 관계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애적 엄마들은 어떠냐면은 아이로 인해서 내가 더 빛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얘한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쁜 아이를 기대했다든지 아들을 기대했다든지 또는 딸을 기대했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다 기대가 있죠. 그렇지만 보통 엄마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게 만족되지 않아도 아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죠. 물론 실망은 좀 하겠지만. 근데 이제 자기애적 엄마는 어떠냐면은 자기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엄마. 그 엄마들은 얘가 뭐 못생겼다든지 또는 무슨 장애가 있다든지 그러면요 굉장히 그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힘들어서 어떻게가 아니라 이 하자가 있거나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아이를 보면서 자기애적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를 느껴요. 아이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어떠냐면은 임신을 했을 때도 자기 몸에 굉장한 관심을 보여요. 몸매가 망가진다든지 자기 몸매에 되게 신경을 써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임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주기를 원하고 다 자기에게 신경 써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얼마나 힘든데 막 이러면서 임신 기간 동안에 뭐라도 하나라도 까딱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경계선 성격 장애 우리가 이야기를 더 할 수도 있는데 이 경계선 성격 장애는요 이 아이가 임신했을 때 이 심리적인 그 기둥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경질 짜증들이 막 폭발을 더 하거든요. 훨씬 더 폭발하거든요. 그런데 자기애성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것, 자기 몸매에 변화가 온다는 것 그런 거를 되게 견딜 수 없어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임신을 했는데 사람들이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더 잘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못 견뎌해요. 완벽한 엄마, 완벽한 멋있는 임신부 이런 것에도 관심이 있고요. 이제 이분들이 어떠냐면은 아이들을 기다리는 엄마들이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잘 먹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이제 태어날 때 준비물들이 있잖아요. 준비물도 잘 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자기애적 엄마들이 되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고가의 제품을 사서 너무 돈을 많이 들여서 멋지게 너무 멋지게 꾸미려고 하는 거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가진 멋진 엄마, 멋진 아이 방에 관심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어떠냐면은 아이가 이렇게 엄마에게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거든요. 특히 막 태어났을 때는 못생겼어요, 첫째로.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어떤 그 눈맞춤이나 어떤 상호작용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떠냐면 잠은 못 자요. 또 이제 까다로운 애를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 자기애적 엄마들에게 제일 견디기 힘든 때가 뭐냐면 아이를 낳고 아이가 보상을 거의 주지 않은 때에 이 굉장한 고통을 당하면서 이 아이를 기르는데, 이때의 자기애적 엄마가 아니면은 이 아이들이 굉장히 모성이 느껴지면서 사랑이 그냥 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귀하고 이 아이들의 생명 자체가 굉장히 귀한데, 자기애적일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헌신한다는 것, 자기가 희생한다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엄마들은 어떤 거를 이제 계속 생각을 하냐면 빨리 이 아이를 누구에겐가 맡기고 복귀를 하는 거예요. 일이 있는 사람은 빨리 복귀를 해요.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뭔가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잠을 안 잘 수도 있고 먹고 토할 수도 있고 응가를 하루에 뭐 서너 번, 다섯 번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잠을 안 자서 참 피곤하다,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애적 엄마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얘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했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짜증을 내요. 너 엄마한테 왜 이래?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한테 그런 적 없거든요. 아이는 그냥 아기로서 자기 몸의 컨디션을 따라서 할 건데, 이 엄마는 어떻게 느끼냐면 얘가 나에게 왜 그래? 응?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네? 얘는 정말 날 짜증나게 하려고 작정을 했나 봐. 얘가 왜 이렇게 엄마를 째려보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아이가 서너 달 지나가면 예뻐져요. 그리고 이제 엄마 보고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에게 굉장히 매어달리기도 하고 그런 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는 자기애적인 엄마들이 되게 이제 보상을 받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보상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아이는 엄마를 가장 중요하게 의존하고 엄마를 너무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잖아요. 한 인간이 어떤 인간으로부터 이렇게 소중하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경험은 아마 아이를 가진 엄마가 가장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잖아요. 그럼 자기애적인 엄마들은 아이를 이제 예뻐해요. 나는 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엄마들이, 그래서 아이가 엄마에게 막 매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6개월, 7개월, 8개월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엄마에게만 쏟아져 있는 관심을 이제 외부의 다른 것에 자꾸 쏟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보이고요. 특별히 이제 1년이 지나가면 점점 더 그게 뚜렷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자기애적 엄마들은 어떠냐면은 화를 내거나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른 쪽을 향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기는 감정이 들어요. 얘가 봐라. 그래? 그럼 너 엄마 말고 저 사람하고 같이 가. 너 아까 저 아줌마 좋다고 했잖아. 이렇게 진짜 화를 내는 걸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아이들이 세상을 탐험하고 자율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뭔가를 찾아갈 기회를 자꾸 박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을 회피시켜버려요. 경험을 상실시켜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엄마 눈치를 보거든요. 아이들이 공생 관계를 떠나서 이제 엄마에게 함께 이자 관계를 형성하다가 이제 연습기라고 해서 엄마를 등지고 떠나가는 시기가 와요. 그게 언제냐면 보통 생후 10개월이 지나서 걷기 시작하잖아요.
기어서 딴 곳으로 가고, 특히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면 아이들은 엄마를 등지고 막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걸어 다녀요. 근데 그 걸어 다니는 동안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데, 어떤 불안이 있냐면은 내가 엄마를 버려두고 이렇게 걸어가도 될까? 하는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갔다가 얼른 뒤를 돌아보고 다시 엄마한테 와요. 그게 뭐냐면, 엄마, 내가 엄마를 등지고 엄마를 버렸는데 엄마 나를 버리지 않을 거지? 그리고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엄마들은 그럴 때 아이고 어서 와, 그리고 얘 이렇게 편안하게 맞아주거든요. 근데 자기 애적 엄마들은 그 갔다가 오면 이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 그래, 가봐. 알았어, 가. 왜? 또 가서 저 이모하고 놀아. 왜 엄마한테 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러다가 엄마에게 버림받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기에 엄마를 떠났다가 다시 오고 떠났다가 다시 오고, 이걸 연습기라고 하고 재접근기라고 하는데, 이때가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화를 시키는데 이걸 엄마가 받아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심리학적으로. 그런데 그때 이거를 충분히 수용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애적인 엄마가. 그래서 아이들은 자율성을 기를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또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은 이 엄마들의 아이들이 이 자기애적인 단계에서 타인에게 접근하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온전히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아무리 딴 곳을 갔다 와서 돌아올 때도 잘 맞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리고 이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빠예요. 아빠, 좋은 아빠. 엄마와 아이와 이자 관계에 몰입된 이자 관계에서 빠져나올 때 사람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때 버텨줄 수 있는 아빠가 되게 이제 중요한데, 이 아빠가 아이를 잘 버텨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 그러니까 자, 엄마와의 관계는 되게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분위기의 어떤 것에 대한 이미지를 줘요, 엄마와의 관계는. 근데 아빠는 어떠냐면, 나와 엄마라는 닫혀있는 관계 속 밖에 있는 아빠거든요. 그 밖에 있는 아빠는 어떤 느낌을 주냐면, 이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세상을 상징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밖에 서 있는 아빠가 어떤 상태로 이 아이들을 맞아주고 사랑하느냐는, 이 아이가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세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두려움들을 극복하는데 이 서 있는 아버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되게 용감한 아이가 돼요, 이 아버지가 잘 역할을 해주면. 자, 어떤가요, 여러분?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이 자기애적인 엄마,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몰입되어 있는 엄마는 아이들의 입장에 온전히 서기도 어렵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분리개별화하는 단계에 안정된 애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게 하기도 힘든 그런 엄마가 된다, 이런 거를 발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아빠는 뭘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